네, 단어, 형태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론이라는 말의 형태라는 것은 요 단어라는 뜻,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어 문법의 전체 영역이 우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리고 이야기, 이렇게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별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만나는 상황, 시공간적 배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추가를 하고 또 문제 유형 몇 가지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원을 원리학습으로 필요한 단원을 대별한다면은 우문론, 형태론, 통사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의 규모를 자음 모음 수준의 것을 우문론이라 하고 이렇게 단어를 재료로 하는 이런 영역을 형태론. 그럼 그 다음 좀 더 큰 단위는 어디겠어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문장, 그것을 한자로 다시 이야기하면은 통사라 해서 단어의 배열. 한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가 배열이 되면 배열된 전체 덩어리를 문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형태론, 문장을 통사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재료로 하는 영역에는 크게 3개의 항목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품사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 품사를 다루는 것이 첫 번째 영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형태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형태소라고 하는 좀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리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완성도를 확실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형태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념들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또 그 다음에는 조어법, 단어 만들기.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재료와 문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접사 이런 것들이 만나는 것을 파생어, 또 실질적인 형태소와 또 다른 실질 형태소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를 이루는 방법, 이것을 합성어, 그래서 파생어, 합성어, 이런 그 단어 만들어가는 방법, 이걸 다루는 것을 조어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개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품사 영역부터 살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자 부수는 좀 개수를 좀 줄여서 배치를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본 내용들이 모양 중심으로 좀 여러 개, 한 시간 안에 좀 여러 개를 보는 모양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략 낯익혀두는 그런 정도여도 충분했기 때문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뜻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됩니다. 자, 손수와 털모 역시 그 모양 중심인데 방향, 이 삐침의 방향이 왼쪽으로 간 손수와 그리고 오른쪽으로 삐침이 가기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길게 삐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털모 이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 말무, 이 어미 모자는 점점. 그래서 이 어미 모자를 쓸 때 점점 이렇게 찍히는 것을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그 젖이 떨어지는 방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죠. 근데 이 말무라는 글자는 점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근 획이 차이점입니다. 모양만 대략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나중에 글자 속에서 그 쓰임에 대해서 좀 풀어가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그 글자 속에 들어갔을 때 부수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 이 가는 털호라는 글자에는 요 글자 아래 부분, 여기에 털무자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걸 빼면 바로 요 입구자만 빠진 상태에 높을 고라는 글자를 기본에 둔다. 그러니까 이 고라는 글자에서 초성의 자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도금, 호. 그래서 나중에 도금할 때 같은 운통의 글자라는 것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떨칠불이란 글자 속에 손수는 글자 왼쪽 변에 놓일 때 이렇게 3개 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런 형태 말고 내려서 밑에 막아주고 왼쪽에서 내려근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수의 모습 바뀜, 손수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손톱조와 오의 과라는 글자,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이 아주 많은 그런 글자인데 이걸 분리를 해보죠. 이렇게 해서 왼쪽의 획과
오른쪽의 획을 분리합니다. 오이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왼쪽의 획과 오른쪽의 획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은 손톱조는 그저 삐침 하나예요. 삐침 하나. 그런데 오이과란 글자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글자가 전혀 다른 이런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자가 중요한 거예요. 파자를 해놓고 보면은 이게 확연히 다른 이런 글자인데 이걸 글자 전체 모양 중심으로 이미지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리어리하게 그게 그거인 것처럼 헷갈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글자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공부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방법이라는 것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밭전자야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 정도. 다음 소우 날생. 자, 이 글자는 여기 그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요 사람 인자. 이 사람 인자가 획이 변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수평 방향으로 획이 그어지는 것과 또 약간 꺾어서 쓰는 획,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별명, 우리가 공부할 때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별명을 붙여본다면은 이것을 뭐 사람 인자에 기대서 다리 뻗은 인, 옆차기 할 때 다리를 쭉 뻗은 것처럼 그렇게 글자를 이해해도 되겠고, 이거는 무릎을 굽힌 옆차기 하기 직전 자세, 다리를 쭉 뻗기 직전의 자세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옆차기 인, 돌려차기 인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별명은 내가 공부하기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다리 뻗은 인, 꺾은 인 해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인이라는 부수, 이것의 획 변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걸 빼고 나머지를 보세요. 그러면 소자는 이렇게 열, 10. 그리고 날생자 같은 경우에는 흑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열, 10은 1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 완성을 뜻하기도 하고 많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소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대표하는, 아니면 우리 집의 재산을 대표하는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많은 물건, 여러 물건의 대명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날생, 사람은 흙에서 난다, 이런 의미로 날생자를 기본에 두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글자 속에 들어가서 쓰이는 모습, 소자 위에 지붕을 얹었기 때문에 외양관이 되는 거죠. 소가 사는 집, 이런 뜻으로. 그리고 또 이 나을 산이란 글자, 생자를 빼고 나머지를 보면 위에 설립자가 중심축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자를 해서 글자를 이해하면 오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다음, 이 글자들을 밑에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획을 떼어낸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떼어낸다. 그러고 보면은 앞서 날생자가 흑토자를 기반에 둔다고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 대자죠. 역시 큰 대자야. 근데 큰 대자가 위에 획이 막힌 것과 위에 획을 뚫고 올라간 이런 차이, 이것이 두 글자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이 글자는 어떻습니까? 나무목이 다르죠. 그래서 큰 대자가 중심인 것과 나무목이 중심인 것, 이 정도로 모양의 차이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게 모양 중심으로 부수를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다. 개견자와 개사슴 록, 별개의 부수예요. 별개의 부수이지만 역시 이 개사슴 록이라는 글자는 개견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네 발 달린 짐승, 그러니까 새나 이런 종류 빼고, 또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이런 경우 빼고, 대개의 그 육지의 동물 중 사람을 뺀 나머지 짐승들, 이걸 나타내는 글자가 이 글자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 획을 약간 굽어치고, 그리고 위에서 뚫고 내려가는 것과 획에서, 삐침 획에서 붙여서 내려 그은 것, 이 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돼지시 뭐 등등 이런 글자들 속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글자 속에 동물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미칠광자 같은 경우에 요 왕자가 도금 역할을 하게 되고 왼쪽의 획이 부수, 뜻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칠광이라고 쓰인 것이 뭐겠어요? 바로 왼쪽의 것이 네 발 달린 짐승이고 그 짐승들이 가지는 성질. 예를 들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 짐승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마음가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세계가 아니라 짐승과 같은 상태가 돼 있는 이걸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칠광자에 이 글자가 쓰이게 됩니다. 의미 발전 단계로 보면은 짐승 자체를 나타내는 1차적인 그런 의미로부터 이거는 한 3차 의미가 확장이 됐을 때 쓰이는 이런 단어를 예로 들어보인 것입니다. 자, 부수 몇 개 모양 중심으로 비슷한 모양의 것을 견주어 볼 수 있게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본진도 들어갑니다. 자, 우리 교재 교재 내용 쓸 때는 교재와 그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꼭대기에 이렇게 페이지 수를 좀 같이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2쪽의 내용을 그대로 캡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된 거는 책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보시면서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세세하게 글자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몇 페이지에 어디쯤의 내용이다 라는 것만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책을 펼쳐놓고 책으로 눈이 갔다가 또 칠판으로 왔다 하면은 번잡하고 시간도 낭비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매끄럽게 끌어갈 수 있도록 배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품사의 개념.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문법적 성질이 공통된 단어끼리 분류하여 묶어놓은 단어의 걸레를 품사라 한다. 이런 설명은 읽어도 사실 아는 등 마는 등 이해가 된 듯 아닌 듯 좀 그렇죠? 그냥 습관처럼 그냥 쓱 읽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보완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이런 걸 뭐 품사를 개념적으로 설명했다. 그냥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거기 근데 어쨌든 세 개로 얘기했어요.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품사를 분류할 때, 나눌 때 세 가지 기준이라 할 수 있겠죠. 국어에서는 명사부터 해서 감탄사까지 9가지로 분류된다. 가끔 제가 수험생들한테 질문해 볼 때도 있어요. 국어의 품사가 몇 개인가? 라고 얘기하면 의외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8품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참 영어는 공부 많이 한다는 얘기죠. 바꿔 이야기하면은 영어를 공부하듯 국어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가. 근데 공부는 적게 하면서 기대하는 점수는 어때요? 영어보다 월등히 높을 걸 또 기대하는 좀 비양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어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자, 국품사예요. 자, 그러면 밑에 표를 보면은 분류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의미론적 기준, 통사론적 기준, 그리고 형태론적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여기 세 개가 있었죠. 기능, 형태, 의미. 그러니까 바로 의미 이 부분이고요. 형태라고 한 것이 이 부분이고 그러니까 통사론적 기준이라는 게 바로 기능. 그래서 요 위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기준이다. 그러면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가변어와 불변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요거 한번 간단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럼 하나 형태론적 기준 부분을 빼낼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두 가지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변어, 불변어 기준을 보면은 글자 그대로 가변이라는 것은 이 변화가 가능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모양이 바뀔 수 있다. 근데 그 가변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쭉 따라가 보면 용언이 있어요. 용언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어미, 활용. 용언이라는 단어 하나가 예를 들어 먹다라고 하면은 먹다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미 떼고 바꿔서 먹고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으로 가기도 하고 먹습니다. 높임말을 쓸 때의 마무리 방식 이런 다양한 어미를 붙일 수 있는 이걸 활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모양이 바뀌는 것 가변어구나. 근데 동사, 형용사가 그렇다는 건 당연히 이해하는데 요 위에 또 묶여 있죠. 관계언, 조사. 조사가 가변으로 묶인 부분이 있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요 묶인 부분이 어때요? 위로 묶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불변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탄력적인 거구나.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조사가 10개가 있다. 그럼 9개는 불변어예요. 단어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내가라고 할 때 주격조사 가, 밥을, 목적격조사 을, 이런 것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변어 쪽에 살짝 묶인 게 뭘까?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서술격 조사는 책이라고 하면 그 뒤에 서술격 조사를 보통 이, 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쓸 때는 이하고 다를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서 이, 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다 부분은 떼어내고 다른 걸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죠. 즉 동사, 형용사처럼 어미 활용이 될 수 있는 독특한 조사, 서술격 조사 하나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것 정리하면 불변어는 대부분의 단어가 불변어다. 가변어는 동사, 형용사, 어미 활용하는 동사, 형용사가 가변어다. 거기에 예외로 시험 문제를 굳이 여기서 한번 출제해보고 싶다면 그 거리는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한 2개 정도만 연습해보면 되겠죠. 뭘까요? 명사 아니면 부사. 명사, 부사. 그러면은 불변어 확실한 것들이죠. 그럼 가변어가 확실한 동사 이렇게 넣었으면 사지태기령에서 답은 하나여야 되니까 2개가 불변어가 확실한데 가변어가 확실한 동사가 있다. 그럼 수험생들에게 헷갈릴 수 있게 애매하게 넣어주는 건 뭐야? 조사. 그러면은 이미 불변어가 2, 가변어가 1. 그럼 답은 하나인 가변어로 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애매한 조사는 어디로 가야 돼? 상대적으로 불변어 쪽으로 묶어주면 되죠. 근데 동사를 빼버리고 얘마저 불변어인 단어가 답지에 들어왔어. 그럼 그때는 탄력적으로 봐야 할 조사를 가변어 쪽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연습, 문제 대표성을 띠는 문제 2개 정도만 배치하면 개념 정리 완벽 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싹 무시하고 그래서 통사론적 기준, 기능론적 기준으로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이런 따위 그냥 대충 이미지를 언으로 끝나는 5개 이렇게 이해하세요. 언으로 끝나는 5개. 그럼 의미론적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론 한번 굳이 풀어보자면 명사는 이름씨.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종류의 단어라는 의미. 그런 그룹을 묶어서 명사. 그럼 동사는 말 그대로 움직시, 움직임이죠. 움직임.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 근데 꽃이 예쁘다 이런 단어들은 이름도 아니고 동작, 움직임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성질과 상태를 표현한다 라고 해서 성질과 상태라는 말을 딸리 표현해서 형용이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형용사. 자, 이런 것들을 의미론적 구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품사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로 끝나는 9개, 언으로 끝나는 5개. 똑같은 단어들인데 단어들을 분류하는 방법, 분류하는 기준이 이렇게 2가지가 있더라. 앞으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맛보기를 했으니까 조금 복잡한 내용을 가볼게요. 이게 좀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참고 파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깔끔하게 프린트 하시고 가능하면은 코팅도 하세요. 코팅도 해서 이렇게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는 건 좀 흉할라나?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러면은 어쨌든 책갈피처럼 이렇게 끼워서 적어도 다른 단어는 아니어도 문법 단원과 국어생활 이런 맞춤법 등등 이런 부분을 공부할 때까지는 그런 대로 이거를 자꾸 꺼내볼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 그림 안에 제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32쪽에서 57쪽. 우리 교재에 32쪽부터 57쪽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이제 남은 부분 문법 끝까지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에
이 도표가 관련돼 있어요. 자, 벌써부터 공부 시작하기도 전에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부딪혀 볼 일입니다. 한 방에 완벽히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매번 볼 거니까. 또 엊그제 또 그 공들이 카페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 제시해드렸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암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질문을 올렸다는 건 뭐야? 암기하기 싫다는 정서가 깔려 있는 거지. 괜찮아요. 자꾸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암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암기하려고 해야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그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복사하세요. 프린트하고 가위로 오려가지고 모니터 옆에다가 이렇게 스카이 테이프 하나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보다 보면 지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배기겠습니까?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잡아서 머릿속에 한 방에 집어넣으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보면서 여러 번. 자, 여기 기준이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쭉 나눴는데 품사별로 다 배열하는 걸 큰 틀로 삼았지만 9개 품사를 그냥 일일로 늘어놓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4번을 보면 이 4번 한 자리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한 덩어리로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기능론적 분류, 이 문장 속에서의 어떤 역할인가라는 걸 놓고 따질 때는 5가지 언어로 끝나는 분류 기준이 있죠. 체언, 용언, 수식언. 일단 3개만 기억해요. 체언, 용언, 수식언. 그 중에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5개 언어로 끝나는 거를 요 맨 윗줄에다 배치를 해봤어요. 체언, 수식언, 체언, 수식언, 용언. 그래서 우리 문장을 가장 단순한 우리말의 문장이 뭘까요? 주어 소수로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소수로. 그럼 그 주어 소수를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주어 자리. 이렇게. 주어 자리. 그리고 여기가 소수로 자리. 그러면 지금 덩어리가 4개죠. 주어와 소수를 중심축으로 했을 때 그 앞에 뭐? 수식어. 그 앞에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문 중에 새 책이 매우 좋다라고 할 때 책이 좋다. 책이 좋다. 주어 소수로. 이걸 중심축으로 이해하세요. 근데 그 책이라는 주어를 앞에 새 책이라고 꾸미는 말이 나오죠. 여기 꾸미는 말. 좋다라는 말 앞에 매우 좋다. 꾸미는 말이 또 나오죠. 좋다라는 말 앞에 매우 이렇게. 자, 그런 부분을 우리는 수식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 덩어리를 써주면 우리말 문장의 기본적인 윤곽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 언어로 끝나는 그 5가지였죠. 근데 지금 3가지만 일단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언이라는 게 있는데 독립언은 하나의 문장 구조 내부의 짜임과는 무관하죠. 그래서 따로 동떨어져 있으니까 독립언이에요. 이름 자체가. 감탄사, 이런 것들. 그러면 독립언으로 뺀 거니까 문장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에는 도움이 안 돼. 무시해도 돼요. 그럼 4개가 됐죠. 5개에서. 그 중에 조사. 이거는 체언 뒤에 붙어 쓰이면서 여러 가지 쓰임새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쓰임새로 갈 수 있는 거를 다른 말과 다른 말에 관계를 맺어준다라고 해서 관계언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언이라는 말을 이 언이라는 분류 체계로 가다 보니까 언이라는 이름의 설명이 필요한데 관계언이라고 분류한 것 안에 품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관계언이란 말로 설명해 줄 때는 관계언이란 말을 써주고 조사라고 설명할 때는 또 품사, 사를 붙여 설명해 주고 이런 거 따로따로 쓰면 돼요. 근데 분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 항목의 분류가 있고 하위 항목의 분류가 있는데 하위 항목에 여러 개가 있어야 그걸 묶고 상위 항목 개념을 쓰는 거지. 상위 항목 안에 들어있는 게 딸랑 1개라면 굳이 이런 용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언, 용언, 그리고 꾸미는 말, 수식언 이런 3가지 용어는 꼭 꼼꼼하게 사용해주고 관계언이란 말 쓰지 말고 막바로 그냥 조사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주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응? 동사란 말 들어봤어요? 잘 보세요. 주어, 목적어. 근데 얘는 왜 사야? 이것도 의심 안 해보고 생각 안 해보고 공부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야? 이걸 동그라미 2개 수준의 이름이라고 하면 주어라고 하듯이, 동그라미 2개 수준의 이름, 목적어라고 하듯이, 여기는 뭐 동그라미 2개 수준의 소수로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수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막바로 동그라미 하나 수준의 동사라는 이름을 그냥 써버립니다. 왜? 동사 외에 다른 품사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말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체원, 용언, 수식원. 근데 여기는 관계원이란 말 없는 게 아니라 잘 안 쓰는 거죠. 조사 하나뿐이니까. 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용어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고, 조금씩 이제 줄기가 잡혀갈까요? 자, 새 책이 매우 좋다 이 예문처럼 주어 서술어를 축으로 그 앞에 각각 수식어가 있는 정도, 체언과 용언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있는 정도, 그렇게 해서 언어로 끝나는 5개를 독립언 빼고 관계언 빼고 이렇게 해서 3개로 일단 중심축을 잡아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속에 단어의 뜻, 이름을 나타내면 명사, 움직임을 나타내면 동사, 이렇게 단어의 뜻에 따라 9가지 품사, 9품사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빼줘야죠. 뭐? 바로 독립언 자리에 감탄사. 얘는 일단 무시해줘도 되겠죠? 그럼 9품사에서 감탄사 뺐으니까 8품사가 남겠죠. 그 8품사 개수를 세볼까요? 일단 체언 자리에 명사, 대명사, 수사 3개가 나왔네요. 그 다음 용언 자리에 동사, 형용사 2개, 5개가 나왔죠? 그럼 8품사에서 이제 3개가 남았네. 3개. 바로 꾸미는 말 자리에 관형사, 꾸미는 말 자리에 부사, 그러고 아까 얘기했었던 조사. 이렇게 8개입니다. 자, 그럼 꾸미는 말에 관형사, 부사 2개 일단 보류, 조사 일단 보류. 그러고 나니까 우리말의 제일 중요한 기본 뼈대인 주어 서술어 자리에는 어때요? 주어 자리에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이라 불리는 명사, 대명사, 수사 3개와 서술어 자리에 동사, 형용사. 그럼 대략 우리말의 품사 9개라고 할 땐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뼈대만 떼놓고 보면 그래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정도에서 일단 기본 맥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그림 그릴 때 그러면서 아주 공부를 쉽게 하려고 그린 거지 여러분들 부담 주려고 복잡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페이지 관련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체언, 용언, 수식언 이런 것들이 기능론적 분류라고 해서 통사적 분류, 즉 문장이라는 틀 속에서의 역할, 문장 안에서의 역할, 중심 주체,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주체에 대해서 서술하느냐, 이걸로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문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뭘까요? 그게 바로 문장의 성분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의 성분. 그래서 이 성분의 용어를 한 줄 또 넣었어요. 위에서 2번째 줄에. 그러니까 바로 주어 자리, 서술어 자리. 이렇게 성분을 넣어서, 그리고 났더니 주어 자리 말고 목적어와 보어를 같이 썼어요. 이건 뭐냐면 조사의 종류만으로 구별될 수 있는 다른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상에서 이거를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주어의 덩어리로 잡았고 여기를 서술의 덩어리로 그린 거잖아요. 얘네들을 쫙 벌려주면 어때요?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의 주격조사 붙여 쓰던 것을 목적격조사 하나 딱 붙여주면 뭐가 돼? 이 덩어리가 그대로 이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가면서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있던 문장에 여기다가 목적어가 들어가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덩어리를 한 번 더 써주면, 조사의 종류를 목적격 조사로 바꿔주면, 대신 목적격 조사 말고 보격 조사를 붙여버리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종류만 다를 뿐
덩어리 자체를 따로 그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걔네들은 조사의 종류로 구별하기로 하고 우리끼리 약속하고 그 덩어리를 싹 줄여버리면 주어 소수로라는 기본 뼈대로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는 또 한 개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수식하는 그 역할은 똑같은데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체언을 꾸미는 말과 동사, 형용사, 용언을 꾸미는 말은 쓰임새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수식어이란 부분을 굳이 한 덩어리를 그리지 않고 따로따로 그려서 체언 앞에 꾸미는 수식어를 관용어, 용언 앞에 꾸미는 수식어를 부사어라고 구별해 주게 됩니다. 관용어와 부사어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가 갖고 있는 걸 주목하세요. 그래서 관용어가 뭐냐라고 할 때 뒤에 주어를 꾸민다라고 설명하면 부족한 거고요. 이렇게 체언을 꾸민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 이 모든 걸 다 꾸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서술어 자리 그걸 꾸미는 게 아니라 용언을 꾸민다라고 해서 부사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올바른 이해입니다. 대각선 방향 주목하도록 하세요. 수식어 중에 관용어란 체언을 꾸민다. 명사 따위를 꾸민다. 수식어 중에 부사어는 용언을 꾸민다. 동사 따위를 꾸민다. 이렇게 구별해 주면 되고. 다음 아직 세세하게 다 이해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구품사를 설명하는 구품사를 나열하는 이 부분이 위아래 세 줄로 이렇게 나눠서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표의 요체인데 핵심이란 얘기예요. 왜 세 줄로 그렸느냐? 만약에 이 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해주겠다고 한 줄로 그리면 바로 그 품사가 그 성분 자리에 쓰이는 경우 한 가지만 설명하게 돼요. 근데 위아래로 나누면 뭐가 가능해지는가? 어떤 한 품사가 그 자리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가 쓰이는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명사 하나를 들어봅시다. 책이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책이 그럼 뭐가 돼? 주어가 되는 거예요. 책을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소술격 조사 이다를 붙이면 소수로 자리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어요? 책의 가격 이렇게 의를 붙여버리면 관용어가 됩니다. 다른 체언을 꾸미는 합격의 비결이 책에 있다. 에 그럼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조사. 조사 중에 여러 가지 성분을 만들어줄 수 있게 붙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는데 우리말에 품사 몇 개? 9개. 그럼 우리말에 격조사 몇 개? 기본 9개를 생각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 이 그림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뭐였어요? 독립어는 있잖아요. 독립어의 품사 뭐? 감탄사. 그럼 책 뒤에 느낌표 꽝 찍으면 뭐가 돼? 독립어 자리에 들어가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떤 조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9개 품사가 놓일 만한 그 9개 자리에 어떤 조사를 붙이느냐에 따라 이 책이라는 명사는 다 갈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이쪽으로 오면은 수평 방향. 여기 명사 책 뒤에 조사 뭘 붙였느냐에 따라 원래 자기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용어 자리에 이렇게 부사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 형용사들이 주로 쓰이는 서술어 자리에 얘가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명사 하나가 여러 가지 성분 자리에 다 쓰일 수 있는 경우를 한 줄에 그려서 이 가운데 줄을 명사 자리, 명사가 다른 성분 자리에 가서 쓰일 수 있는 경우의 모습을 다 보여주자. 그럼 정반대의 경우로 주어 자리가 아니라 서술어 자리인 즉 용언, 어미가 활용되는 그런 동사 형용사 자리 얘네들은 어떨까?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뭐예요? 부사어 자리예요. 여기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예요. 여기는
다른 체온을 꾸미는 관용어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뭐가 동사 형용사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은 용언의 자리, 두 번째 줄은 체언의 자리, 그럼 첫 번째 줄은 수식언의 자리. 맨 왼쪽에 써 있잖아. 그래서 수식언 자리, 관형사, 부사가 있고요. 체언 자리니까 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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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언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세 번째는 용언 자리니까 얘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얘가 다른 자리로 갈 때 어떻게 쓰이는가. 이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그림 아니겠어요?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친해져야 돼요. 근데 나 국어 시간에 이런 건 난생 처음 본다, 너무 복잡하다, 이런 선입견만 갖지 말고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 많은 페이지가 풀린다는 거, 이 많은 페이지가 다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친한 척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거짓으로 친한 척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드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문법 박사가 되는 거죠. 적어도 뭐 논문을 쓸 건 아니지만 주변에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설명도 가능해지는 그 귀한 그림표입니다. 또 친절하게 제 강의의 모토 중에 하나가 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문은 다 넣었잖아요. 깔끔하게 줄 맞춰서 여기 1번, 여기 1번 밑줄 쳐서. 그러니까 이 예문 속의 밑줄은 여기를 설명하는 예시. 그죠? 여기 4번 자리 기차에 밑줄 쳤어요. 여기 4번 자리 요것의 예시. 그 밑에 건 5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줄 보면 낡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풀어보면은 요 기본의 중심에 뭐가 있어? 낡다라는 형용사죠. 원래 여기에 쓰여야 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수식어 중에 관용어 자리에 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어 자리에 오려면 모양새라도 관용어 다음 모양으로 바꿔줘야죠. 여기 명사가 옮길 때 어때요? 여기 주어 자리에 쓰일 때는 주격조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얘가 이렇게 관용어 자리에 오려면 관용어 자리에 올 수 있게 관용격 조사를 만나야 오잖아요. 부사격 조사 만나야, 소술격 조사 만나야 여기 쓰이는 거잖아요. 똑같이 용언이 움직일 때도 체언이 움직일 때 조사를 만나듯 용언이 움직일 때 어미를 만나죠. 그 어미가 어떤 어미? 관용어 자리에 와야 되니까 관용사형 어미. 부사어 자리에 와야 하니까 부사형 어미. 그럼 여기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주어형 어미 이런 이름이 있으면 되는데 여긴 또 이름이 살짝 달라지죠. 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성분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주어형 어미, 목적어형 어미, 보어형 어미 이렇게 따로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가장 흔히 쓰이는 품사가 뭐냐? 명사더라. 그래서 명사형 어미 이렇게 이름을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 용어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뜯어보면 복잡한 게 아니라 뭐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름을 정해준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그런데 여기는 주어형, 목적어형 이렇게 쓰지 않고 명사형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였던 낡다의 은 붙여서 낡은 책을 꾸밀 수 있게. 여기는 만나다라는 동사에 명사형 어미 기를 붙여서 만나기. 그러니까 적어도 모양새가 품사가 명사인 건 아닌데 모양은 명사처럼 생기긴 했죠. 만나기. 보다라는 동사는 용언 자리에 쓸 때 모양인데 보기 하면 내가 너 보기라고 할 때 보기. 명사처럼 모양새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처럼 조사를 또 붙여. 너 보기 가. 그러고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겨워. 뭐 이런 안 좋은 얘기하는 시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이렇게 갈 수 있게 모양새를 바꿔줍니다. 그렇게 또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 자리에 쓰일 수 있게 부생어미를
붙여주는 것도 있고, 이 정도만 이해합시다. 다시 이제 큰 줄기만 다시 반복하고 넘어갈게요. 단어를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 중에 가변어, 불변어 빼고 의미론적 분류, 사자 붙이는 9가지 품사. 그리고 기능론적 분류라고 해서 문장 속에서의 역할이라고 해서 체언, 용언, 수식언 3개만 이해해도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죠. 독립언 빼고 관계언 빼고 3개만 이해하면 우리말 문장 거의 다 이해한 겁니다. 근데 사실 체언, 용언, 수식언 이런 얘기도 사실은 그다지 뭐 활용도가 높진 않아. 왜 체언, 용언이란 말을 썼느냐? 굳이 따져보면은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를 3가지를 다 따로따로 얘기하느니 한 번 묶어서 얘기해주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체언이라는 얘기를 만든 거고, 동사, 형용사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가 그러니까 용언이라고 한 번에 말할 수 있게 단순한 이름을 정해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살짝 바꿔주면 뭐가 된다? 문장의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그래서 문장 성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떤 품사들이 배열되느냐. 근데 그거는 한 자리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책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9개 품사의 자리에 뭐 우리말에 7개 성분 하면 7개 성분 자리에 다 보내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조사 7개만 붙여주면 다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서술어 자리 등등등. 근데 만약에 이 조사가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사가 없었더라면. 영어 생각해 보세요. I, my, me, mine. 글자 모양이 다 달라지잖아. I, my, me, mine. 근데 우리는 어때요? I, 나 뒤에 가 붙이면 되고, me, 나 뒤에 를 붙이면 되고, 이 모양은 안 변하면서 뒤에 조사만 딱딱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1000개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조사 7개만 딱 붙여주는 순간에 7000개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I, my, me, mine처럼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개 단어를 7000개처럼 쓰려면 1000개 암기하는 게 아니라 7000개 각기 다른 모양을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기본은 늘 단어 암기 아닙니까? 우리 국어 공부의 기본은 단어 암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질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질서가 굉장히 복잡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기본 줄기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조사는 7개면 돼. 어미 한 10개면 돼. 그럼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한 20가지만 딱 잡아주면 1000단어 암기에서 그 쓰임새를 10,000단어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1000단어 암기한 다음에 10,000단어 쓰려면 90,000단어 다시 9,000단어를 추가로 암기를 해야 10,000개를 암기해야 10,000개를 쓰는. 근데 우리는 10,000개로 쓸 때 1000개만 있으면 10,000개로 쓰는. 그게 바로 우리말의 차이인 겁니다. 그걸 위해 이 그림표의 질서가 필요하다. 자, 그 정도에서 일단 넘겨봅시다. 지루하니까. 자, 그래서 체언의 명사대명사 수사가 있었죠. 32쪽.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그냥 이름을 나타내서 명사다. 이름을 나타내서. 특징, 조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여기다 보니까 여기에 쓰였던 예가 조사, 예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자리 다 쓰일 수 있다라는 설명.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술 내용을 읽고 이해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서술 내용을 이 그림표 속에 놓고 보면 얘가 얘를 만나서 여기도 가고 간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정리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니은의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본 얘기죠. 가변어, 불변어. 불변어, 대부분의 단어가 불변어고 가변어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다. 자투리로 뭐가?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가 있다.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복수 전미사와 결합하여 복수가 된다. 이건 나중에 뭐 따로 보충하면 되고 읽어서 뭐 이해 못할 것도 아니고 극히 제한된 조사와만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따로 챙겨두는데 그걸 암기하느냐? 아니죠. 그냥 공부할 때 누드로 한번 쭉 읽어주고
눈으로 읽어서 머릿속에 남는 거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건너가는 겁니다. 이런 보조축을 연연해 하다 보면 중심축이 흔들려. 중심축만 이해하면 되고 그것은 이 그림표 속에서 맥을 잡아주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대신하는 단어들의 묶음을 일컫는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대신하는. 그러니까 명사란 이름이 뭐야? 명, 이름명. 이름을 내용으로 하는 단어들의 집합이 명사다. 그럼 대명사는 글자 그대로 그 명사를 요거 무슨 뜻?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철수 대신해서 뭐 그는 바보다. 철수를 반복하기 할 자리에 그라고 대신하는. 자, 명사의 특징과 동일하지만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자,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 여기서 이해하는 거죠. 대명사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읽었어요? 대부분 명사와 그 성질이 같다. 근데 뭐?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꼼꼼히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명사의 특징과 동일하지만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요 그림표로 갔을 때 어떻단 얘기야? 자, 명사가 꾸밈을 받을 때 어때요?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그럼 똑같이 거의 비슷한 듯한데 등호는 아니고 약이라고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뭐냐? 방금 전에 뭐라고 읽었어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앞에 것 중에 안 되는 게 뭐야? 관형사, 이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명사는 좀 오해하니까 이거 지우고 대명사에 동그라미 치고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얘네들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올 수 있었던 명사가 여기에 와서 관용격 조사를 만나는, 예를 들어 너 관용격 조사 의 이렇게. 그럼 대명사 뭐 너, 예를 들어 네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너의 그는 너에게 잘 해주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문장을 만든다면 그런 경우 이게 가능한 거죠. 관형사 자체 수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명사, 대명사 등에 의해서 관형어로 만들어진 것들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아주 디테일하고 심화된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 자체도 이렇게 문장을 그냥 따로따로 이해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할 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설명들을 그 표에다 넣고 보면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라는 걸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 복사하고 코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카이테이프로 코팅도 한 서너 개 해도 돼. 그래서 모니터 옆에다가도 이렇게 자대고 플라스틱 자대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늘어뜨려서 모니터 속에 어떤 문제를 풀거나 공부할 때 항상 옆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부담 덜 수 있고, 또 코팅 하나 해서 책갈피에 넣어두고 문법 페이지 넘겨볼 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보고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세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이 많은 페이지가. 자, 그래서 다시 대명사 대신하는, 그랬을 때 그 특징, 관형사의 꾸밀 받을 수 없다 등등. 다음 수사,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 또는 차례를, 수량 또는 차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양수사, 소수사가 있죠. 수량이라는 얘기가 바로 양수사. 수사의 기본이니까 보통 양자 빼고 그냥 수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과 달리 서수사라는 건 뭐야? 차례, 순서, 순서서. 그래서 서수사. 또 얘네들이 또 시험 문제로 쓰일 만한 건 나중에 이제 맞춤법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요 글자 표기 뭐 이런 것들의 문제에서 또 활용될 일이 있겠죠. 나머지는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어쨌든 명사 얘가 대장이면 그 자리에 비슷하게 대명사, 수사 얘네들도 같은 그룹이다. 같은 패밀리다. 이렇게 맥만 잡아주고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대명사에 대한 설명 33쪽, 수사에 대한 설명 34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보조 개념들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전체 줄기만 잡아가겠습니다. 이 표 속에서 어디를 얘기했을까? 여기였어요. 다음 관계연 조사. 바로 관계연이란 말 별로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조사밖에 없으니까. 영어랑 빗대서 얘기했어요. 영어에서 소수라는 말 잘 안 쓰잖아. 동사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대신에 영어에서 동사 이해할 때 다른 동사들, 여러 가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 이런 거 다 빼고 영어 공부할 때 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뭐예요? 바로 비동사 아니겠어요? 비동사. 그 비동사가 왜 필요할까? 바로 우리말의 이 다양한 쓰임새를 대신하는 역할. 그런 것들이 영어에서는 B가 거의 다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막 비동사가 들어가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워낙 중요하고 빈도가 높다 보니까 영어 문장 속에는 다 비동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줄 알고 뭐 아무데나 그냥 is 이런 것들 막 주어 다음에는 항상 습관처럼 막 쓰는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사.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의존 형태에서로서 이건 다음 타임에 얘기하면 될 거고요. 주로 체온에부터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여기서 주로 체온에부터 이 얘기를 어디? 조사. 주로 체온에부터. 주로 체온에부터. 근데 왜 주로라고 했을까? 체온이 아닌 거에도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동사, 형용사. 걔네들이 명사형 어미를 만나 모양새만 명사처럼 생김새만 바뀐 건데 그 뒤에 또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너 만나기가 매우 어렵구나. 만나다라는 용언이 명사형 어미 기를 만나서 생김새만 명사처럼 생긴 거야. 그 뒤에 조사가 붙지 않습니까? 명사 뒤에만, 체온 뒤에만 붙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주로 체온에부터. 그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 바로 주격조사가 붙으면 문장 속에서 주어가 되어 소수로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주고 관역격조사가 붙으면 그 말이 다른 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오는 다른 말을 꾸미는 역할. 그렇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사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준다. 이렇게. 다음 특징. 자립성은 없으나 분리성이 있으므로 단어로 취급한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것도 타임에 다룰 얘기입니다. 자립성은 없으나 분리성이 있으므로 형태의 바뀜이 있다. 형태의 바뀜이 있다. 네, 이 형태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다른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뭐야? 이 또는 가, 을. 주격조사에 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의 다른 형태, 가가 있고 을의 다른 형태, 을이 있다. 근데 뭐 몰라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아니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형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말에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자,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철수라고 받침이 없는 이름을 부를 때 어때요? 철수야가 되죠. 근데 영철야 이거 아니잖아. 영철아. 그 차이가 받침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도 받침이 있고 없고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얘가 뭐야? 책상. 그럼 책상이 있다라고 할 때 주격조 책상이 이가 오잖아. 근데 받침이 없는 서류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갔을 때 책상을, 서류를 이렇게 을을, 이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받침 때문에. 받침이 있고 없고이 때문에 이 형태가 있다. 관역조사는 없다. 그런가? 책상의, 서류의, 책상의 무게, 서류의 내용. 이 받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없이 그냥 다 의를 붙일 수 있네요. 그 얘기지. 그렇게 확인해주면 정리 끝. 간단하잖아요. 문법 공부 별거 없습니다. 이거를 다 서술형으로 풀어놓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설명도 난잡하고 듣는 이도 짜증나고 그런 것이지. 아까 그 질서에 넣어보세요. 슬슬 이 표가 고마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깝깝하고 막
그 마음을 뭔가 답답하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갈수록 뭔가 좀 반갑고 고맙고 그럴 수도 있어요. 공부가 재밌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조사는 주로 체온 뒤에 붙지만 때로는 동사, 형용사나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 자, 이런 얘기도 어때요? 자, 주로 체온 뒤에 붙지만 때로는 동사, 형용사에, 아니, 조사가 동사, 형용사에 붙어요? 이 얘기지 뭐. 주로 여기에 붙는데, 여기 붙는 경우는 바로 동사, 형용사, 그 뒤에 붙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나 뭐 땡 영화 이런데 형님 왕입니다 이렇게 끝내도 될 분장에 왕입니다 유 상대를 좀 더 높이는 것처럼 아부성 분위기를 좀 듬뿍 담아서 유를 붙이게 되죠. 그런 것도 다 조사입니다. 자, 그런 형태들이 바로 이렇게 서술형 설명 내용에서 예를 하나씩 붙여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정리해가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자, 조사의 종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앞에 설명했었던 기본 축이 이 격조사예요. 그래서 선행하는 체온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이것도 말이 참 어렵죠. 그죠? 그 얘기를 싹 지우고 뭐라고 하면 돼? 바로 품사와 성분의 관계 그 그림표 속에서 뭐예요? 여러 가지 성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성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뭐 또 이렇게 설명하느니 가서 보는 게 낫죠. 주격조사 붙여서 주어 자리, 목적격조사 목적어 자리, 관용격조사 관용어 자리, 부사격조사 부사어 자리, 서술격조사 서술어 자리, 어느 자리도 갈 수 있는 바로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선행하는 체온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그렇게 그림 속에 넣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체온을 일정한 격으로 규정하지 않고 여러 격에 두루 쓰이면서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그러니까 예의 역할은 전혀 다른데 격조사의 격이란 말을 무엇으로 이해하면 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분으로 이해하면 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성분으로. 그럼 보조사는 그게 아닌, 격조사가 아니니까 이름이 다르죠. 보조사. 근데 잘 읽어보면 제일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뭘까요? 체온을 일정한 격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돼? 기억에서처럼 성분을 표시해 주지 않고, 성분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죠? 여러 격에, 자, 격이란 말을 바꾸면 성분, 여러 성분에 두루 쓰이면서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그래서 이때, 그래서 한자 공부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거죠. 한자 쓴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옷의라는 부수예요. 옷의.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중요하지 않은, 얘는 보라고 읽히거나 포라고 읽히는 도금 역할을 하는데 그 뜻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옷이라는 게 있죠. 자, 첫 번째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옷이라는 사물이에요. 물건. 근데 세컨드로 가면 이것이 옷이 찢어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빵꾸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에 대한 대처 방법,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찢어진 것을 어떻게 꿰매면 되는데 빵꾸 난 건 어떻게 돼요? 그냥 꿰매면 안 되죠. 우그라드니까. 오그라드니까. 그게 아니라 뭐야? 새로운 천을 덧대고 꿰매야 되죠. 그래서 이런 단어의 뜻이 다시 또 이렇게 한 단계 확장이 되면 뭐가 돼? 여기는 수리하다, 고치다 이런 뜻으로 발전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수리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충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다, 채워주다. 그게 바로 이 글자예요. 자, 그래서 뭐가 부족해?
뜻이 부족해. 그것을 더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는 놀라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도 공부해주면 좋아요. 자, 보조사의 보가 그런 뜻이구나. 빵꾸난 것을 채워주는 그냥 그것을 뜻을 더해주는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접속조사 와 또는 과 접속 A와 B 둘을 이어주는 그런 정도로만 맥을 잡고 건너가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 조사의 역할을 읽어봤습니다. 용언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말을 일컫는다. 한 줄 읽었으면 기본으로 넘어가서 이 주어에 대해서 뭘 한다? 서술한다. 그냥 쉬운 말로 설명한다. 주어에 대해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여기 36쪽에 있습니다. 36쪽. 용언의 구조 짜임새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 뒤에서 그림으로 풀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간이라는 게 있고 선어말어미라는 게 있고 어말어미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뭐야? 어간. 뒤는 다 묶어서 어미인데 이 단어 전체의 맨 끄트머리에 놓이니까 어말. 맨 끝에 놓이니까 어말. 그런데 얘는 그 어말보다 앞에 있으니까 선어말 뭐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죠. 이건 다시 보기로 하고 용언의 분류 기준 뭐 형태와 의미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 쓰임에 따라 활용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 그림표 속에서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와 의미에 따라 동사, 형용사, 동사는 동작, 움직임, 형용사, 성질, 상태. 다음,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본용은, 보조용은. 본용어는 용언다운 본래의 역할, 용언다운. 그러니까 주어에 대해 설명하는 요런 역할을 하면 본용은. 그럼 보조용어는 보조한다. 주어를 설명하는 역할이 아니라 뭔가 보조한다. 그러니까 이 보조용어는 밑줄 치고 옆에다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보조사와 유사하다. 보조사와 비교 이해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보조사가 뭐였었죠? 뜻을 더해주는. 뜻을 더해준다는 얘기는 격조사가 아닌, 즉 성분을 표시하는 기능이 아닌 뜻을 더해주는 것처럼 보조용어도 그와 유사하다. 이렇게. 또 활용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규칙, 불규칙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 나오지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은 품사의 큰 줄기를 잡는 것이 주 목표가 됩니다. 자, 동사, 형용사 앞에 설명됐던 거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사전처럼 보기로 하고 일단은 건너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죠. 다시 한번 짚어보니까 이 복잡했던 내용들이 따지고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줄은 관용사하고 부사, 얘네들이 주인공인 첫 번째 줄이었어요. 두 번째 줄은 체온이 주인공이죠. 얘네들이 주인공인 겁니다. 지금 칠판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프린트 해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에 약간 색깔, 바탕 색깔 음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그림이거든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줄은 얘네들이 주인공이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얘가 주인공이야. 왜? 그래서 얘가 같은 줄에 다른 자리로 아까 화살표 그려봤잖아? 어떤 성분 자리든 다 갈 수 있다. 두 번째 줄, 얘 다른 자리 어디든 다 갈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줄은 왜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 대신에 다른 자리로 갈 수 없다. 관용사는 관용어 자리에, 부사는 부사어 자리에 자기 메인 섹터에 그대로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 다른 자리로 가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쭉 많이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진 않았던 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얘는 어느 자리든 다 갈 수 있죠. 얘는 어떤 자리든 다 갈 수 있죠. 얘네들은 못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다른 자리에 다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뒤에 어미가 붙어주잖아. 얘가 다른 자리에 다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조사가 붙어주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은 체온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 조사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세 번째 줄은 동사, 형용사, 용언자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미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리야. 이걸 우리는 문법요소라고 하죠. 조사, 어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에는 조사, 어미 같은 문법요소가 붙어주는 게 없어요. 문법요소가 붙어주는 게 없으니까 다른 자리로 가지도 못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또 그 나름 심오한 뜻이 들어있지요. 이렇게 해서 수식어로 넘어와서 관형사, 부사 꾸미는 말인데 근데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위해 첨가하는 문장 성분이며 활용될 수는 없다. 활용될 수는 없다. 용은 동사형용사처럼 활용하지 않는다. 모양이 변화하지 않는다. 수식어에는 체온을 수식하는 관형사,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가 있다. 우리 뭐 계속 봐왔던 거 아니에요? 관형어, 체온 수식, 부사어, 용언 수식 이런 기본 질서. 자, 관형사, 체온 앞에 놓여 그 체온의 내용을 그러면 부사로 가보면 똑같은 맥락에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며주는 이렇게 나오겠죠? 특징,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하거나 어미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다시 이 그림으로 보면 뭐예요? 체온은 조사가 붙고 용언은 어미가 붙는 나름대로의 문법 요소가 있는데 이 관형사 플러스 문법 요소 없잖아요? 부사 플러스 문법 요소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여러 차례 나오니까 이제 익어갈 것이고. 관형어는 기능만 고려한 성분의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말을 뜻한다. 잘 보세요. 관형사라고 한 것과 관형어라고 한 것의 차이거든요. 근데 기역과 니은을 읽어서 머릿속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IQ 150 넘어가면 좀 괜찮겠지만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난해합니다. 근데 이 그림으로 오면 뭐예요? 관형사는 얘를 얘기합니다. 관형어는 뭘? 관형사를 포함해서 이 전체를 관형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하면 IQ 100이 안 돼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화해서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형어는 뭐? 체온을 꾸미기만 하면 다 관형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명사 따위가 왔는데 걔를 꾸미면 다 관형어라고 할 수 있어. 예문 가지고 봅시다. 새 책이라고 할 때 새 관형어야. 너의 책이라고 할 때 너의 관형어야. 낡은 책이라고 할 때 낡은 관형어야. 근데 품사로 들어가면 새, 얘만 관형사고 너, 얜 대명사잖아. 낡은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관형사라고 하는 건 관형어 중에서도 조사, 어미 붙지 않고 원래부터 그 자리에서 꾸미는 이런 단어들만 관형사고 얘네들은 다 다른 자리에 쓰일 수도 있는 것들이죠. 너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고 너를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자리도 쓰일 수 있는 이게 바로 관형사와 관형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문법 공부할 때요. 문장 성분으로서 관형어라는 말과 품사로서 관형사라는 말조차도 이해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표 속에서 보세요. 이게 이해가 힘든 겁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힘든 거죠. 그죠? 이렇게 읽고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설명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 공부 방법이 어렵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틀을 잡아주면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얘네들도 가볍게 읽고 지나가기로 합시다. 성상관형사, 그러니까 성질, 상태 뭐 이런 걸 나타내겠죠. 지시. 오늘 이 시간에 봤던 그 부수에 뭐가 있었어? 손수자 부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라는 글자가 손가락지거든요. 지시라고 하면 뭐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 이게 지시죠. 수관형사, 수를 나타내니까. 이런 것들을 관형사란 범위 안에서 부사 똑같죠.
그래서 체온 앞에서라는 말 대신에 용언 앞에서 용언 수식 이런 정도로만 바뀌어 있어요. 특징도 역시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성분 부사, 문장 부사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사니까 뭐 꾸미는 말, 수식언, 주로 이제 용언을 꾸미잖아요. 근데 성분 부사, 문장 부사, 요 대비된 말에 기대서 보면 돼요. 왜 성분 부사라는 말을 쓸까? 부사의 기본은 용언이라는 성분을 꾸며주는 게 기본인데, 근데 그 기본이 아닌 뭐가 문장 부사가 있으니까. 그럼 문장 부사는 뭐 한다는 얘기야? 문장 전체를 꾸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과연 같은 이런 단어를 예를 들어 보면, 그는 훌륭한 군인다웠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주어, 관용어, 그리고 여기에는 체언이지만 뒤에 서술어 쓰이는 경우예요. 자, 근데 과연이란 말을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는 훌륭한 군인다웠다. 그는 과연 훌륭한 군인다웠다. 그는 훌륭한 과연 군인다웠다. 그는 군인다웠다. 과연 어디에 넣어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과연이란 단어는 뭐 문장 전체를 꾸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문장 부사라고 해서 구별하고, 그렇지 않은 부사의 전통적인 핵심 부분은 하나의 용언을 꾸미는 성분 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언,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는 경우의 모습, 조사의 역할 중심으로, 용언 자리, 동사, 형용사, 어미를 만나 다양하게 쓰이는 것 중심으로, 그런 다음에 꾸미는 말들, 관형사, 부사. 꾸미는 말의 공통점은 있지만 꾸미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 관형어와 부사어가 나뉘었는데, 그 안에 쓰이는 품사들도 그 맥락 안에 공통점을 가지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품사가 뭐냐라는 것을 간단히 짚어봤고요. 요거 뒤에 잠깐 끊었다가 보충 개념 이거를 더 붙여서 어떤 기본적인 어려운 거 하는 김에, 낯선 거 하는 김에 또 낯선 것들을 좀 더 마무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